그날 밤 저는 제 아내와 아들 손을 잡고 압록강 둑 아래에서 3번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바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난파공작원 그리고 탈북자 명단 최우선 수색 대상 1호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얼굴 역시 완전히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제가 누구였는지, 왜 가족을 데리고 도망쳐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처단조가 저를 찾고 있는지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18살부터 29살까지 평양 모처의 지하훈련장에서 남조선 침투 요원으로 살았습니다. 남한 억양, 남한 문화, 남한 지형, 남한 통신 체계까지 저의 모든 일상은 남조선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충성했던 그 조직은 저를 제거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명령 불복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복종 하나로 제 가족 전체가 정치범 관리소로 끌려갈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국가냐 아니면 가족이냐. 제가 선택한 건 오늘 제 옆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는 제 아내와 아들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스토리가 아닙니다. 북한이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난파 공작의 내부 세계, 그리고 어떻게 한 난파 공작원이 가족을 데리고 국가의 추격을 피해 달아났는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이야기는 제가 평양 지하에서 살았던 시간, 그곳에 숨겨진 세계, 그리고 한 가족의 사투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냄새를 잊지 못합니다. 지하 콘크리트와 오래된 전선이 타는 냄새, 훈련장 바닥에 고여있던 기름 냄새, 그리고 새벽 6시마다 들려오던 금속문 여닫히는 소리. 제가 난파공작원이 되기 전 평양에서의 저의 일상은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군수공장 기술자였고 어머니는 인민반 회계 일을 했죠.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집안이었지만 우리 가족은 늘 감시 위에 놓인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양 모란봉구역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자랐습니다. 전기는 하루에 2번, 1시간씩 들어왔고 수도도 특정 시간에만 나오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는 그게 이상한 줄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비정상이 곧 정상이었으니까요. 학교에서는 늘 똑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이며 민중들은 굶어 죽어간다. 하지만 저는 어린 마음에도 이상했습니다. 굶어 죽는 건 우리 동네 아이들이었으니까요. 학교 앞 거리에는 배낭을 메고 다니는 꽃제비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의 눈은 말라붙은 듯 빛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늘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밖에서 들은 말, 밖에서 본 건 집에서는 하지 마라. 벽에도 귀가 있다. 그 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건 제가 15살이 되던 해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옆집 가족이 어느 순간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전날까지 인사하던 가족이었는데 밤 사이에 증발한 거죠. 인민반장은 아침에 와서 말했습니다. 그 집은 다른 데로 이사 갔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그 집 아들이 라디오에서 남조선 방송을 들었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정치범 관리소로 끌려갔다는 것을. 그 사건 이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북한에는 개인의 삶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요. 모든 사람은 감시받고 통제되고 실수 하나면 사라지는 곳. 그게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17살이 되던 해 학교로 군복을 입은 남자 셋이 찾아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들을 보위부 동지들이라고 소개했죠. 그들은 저를 오래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학생 반응 속도 시험 좀 해보겠소. 저는 이해하지 못한 채 따라갔습니다. 학교 뒤편 별도 건물에서 저는 생전 처음 보는 기계 앞에 앉았습니다. 색깔이 번쩍번쩍 바뀌면 그에 맞는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험이었죠. 그날 아무것도 모른 채 시험을 봤는데 저는 성적이 매우 좋았던 모양입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 선발됐다더라. 남조선 침투 특수교육. 그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난파공작원 후보생. 북한에서 그건 영광이자 동시에 평생 목숨을 국가에 바치는 직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 이건 선택이 아니다. 명령이다. 그리고 내가 거부하면 우리 가족은 끝이다. 그 말에서 저는 자유의 여지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평양 외곽 지하에 자리한 특수훈련소는 겉보기엔 폐공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수십 미터 아래로 이어지는 계단과 전화도 전파도 닿지 않는 공간이 펼쳐져 있었죠. 그곳에 들어간 첫날 한 교관이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너희의 이름은 없다. 국적도 없다. 가족도 없다. 너희는 공화국의 칼이 될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 삶이 국가에 의해 재부팅되는 기분이었죠. 훈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8시간 고강도 체력 훈련, 실전 침투 모의 훈련, 남조선 억양문화생활 방식 주입, 정찰 총국의 비밀교범 암기, 신문 저항 훈련이라 불린 고문 체험. 정말 이건 인간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남조선 땅에 떨어지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죠. 훈련생들은 20명 남짓이었고 우리는 하루 종일 서로를 감시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태만해 보이면 바로 보고서를 써야 했죠. 보고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죄였습니다. 매일 밤 10시 지하 방 안에 모여 생활총화를 했습니다. 오늘 장광도는 침투 교범을 틀리게 말했다. 리승범은 나만 억양 연습 시간에 집중하지 않았다. 조길성은 훈련 도중 표정이 흐트러졌다. 우리는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감시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북한이 만든 충성 제조 시스템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국가가 인간을 어떻게 기계로 만드는지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 각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세계는 오직 그곳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제 인생의 균열 그리고 각성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 평양 외곽 지하훈련소에서의 생활은 이미 2해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여름과 가을의 경계, 훈련장 밖의 공기도 느껴지지 않는 지하 30m의 축축한 공간이었죠.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지만 그날만큼은 제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릴 만큼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날 점심 직후였습니다. 함께 훈련받던 동기 강철민이 갑자기 불려 나갔습니다. 그는 남조선 억양 수업에서 늘 1등이고 침투 모의 훈련에서도 가장 민첩한 친구였죠. 그런데 그날 교관 2명이 그를 데리고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철민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디 갔냐고 묻지도 못했습니다. 궁금해하는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생활총화에서 한 교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철민 동무는 조직에 대한 불순한 발언을 했다. 더 이상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 말은 어떤 의미였냐면 그는 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불순한 발언이라는 말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 그냥 제거의 명분이라는 걸. 그리고 다음날 철민이의 침대는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명찰도 그가 쓰던 이불도 모두 사라졌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후 새벽 훈련이 끝나고 개인 정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물을 뜨러 복도 끝 세면장으로 갔는데 문이 조금 열려있는 고문실 쪽에서 낮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에 바로 자세를 바로잡고 그대로 지나치는 척해야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문틈으로 반쯤 의식을 잃은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얼굴은 철민이의 얼굴이었습니다. 부은 눈,
피로 얼룩지니까 맨발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훈련복 상의는 찢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뒤에서 교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입은 열지 않아도 된다. 너 같은 건 기억에서 지워지면 그만이다. 그 말은 제 머릿속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국가가 지우고자 하면 누구든 사라져도 되는 존재라는 뜻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충성해온 국가란 인간을 기계처럼 만들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곳이라는 걸.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철민이의 눈이 제 꿈속에서 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각성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21살이 되던 해 야간 감시조로 차출됐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는 상부 지령 문서를 보관하는 소형 데이터실을 지키고 있었는데 한 교관이 부주의하게 남겨둔 USB가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라면 절대 건드리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게도 손이 움직였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자 바탕화면에 파일 하나가 떴습니다. 남조선 사회 혼란 실태 영상 자료. 교육용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사실 북한에서 남조선 영상을 볼 기회 자체가 거의 없었죠. 저는 손이 떨리는 걸 억누르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온 건 제가 평생 보지 못했던 세계였습니다. 밝은 거리, 밤에도 꺼지지 않는 가로등, 젊은 사람들이 카페에 앉아 웃으며 대화하고 차들이 줄지어 달리는 모습. 그건 우리가 늘 배워왔던 남조선은 미제 식민지이며 민중이 굶어 죽는 나라.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영상이 30초쯤 지나자 교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서 저는 화들짝 놀라 재생을 중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인가가 완전히 깨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의문이라는 걸 품었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게 거짓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질문은 제가 그동안 얼마나 갇힌 세계에 살았는지 깨닫게 해주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국가의 말보다 현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장 동기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 보고서 조작, 교관들의 폭력, 그리고 충성을 강요하면서도 우리 삶을 소모품처럼 사용하는 체제에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탈출을 결심한 날은 22이 되던 해 초겨울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평양 지하훈련소의 금속문은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고 예리하게 울렸습니다. 공기는 눅눅했고 복도에 깔린 희미한 전구는 계속 깜빡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연출해 놓은 공포 분위기 같았죠. 그 새벽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개인 정비를 하고 있을 때 교관 2명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훈련생 박영진, 즉시 사무실로 따라오라. 예상치 못한 호출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자마자 간부가 냉랭한 표정으로 종이 한 장을 제 앞에 던졌습니다. 가족 조사 통보서.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훈련생 박영진의 아버지가 사상검열 대상에 포함됨.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심장이 턱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상검열? 그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다는 명목으로 집안을 통째로 뒤집는 조사였습니다. 그 간부는 담담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훈련생 박영진, 만약 가족 조사에서 불순한 흔적이 발견되면 너도 훈련에서 제외될 수 있다. 훈련에서 제외된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는 제거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가족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자 간부는 저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잘못은 앞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요. 그 말 속에서 저는 진짜 뜻을 알아챘습니다. 저를 통제하기 위해 가족을 미끼로 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하 숙소 복도 끝에서 두 교관이 조용히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훈련생 박영진은 충성심이 약하다.
가족을 먼저 조사해라. 필요하면 처리하면 되고. 그 말이 제 귀를 찌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들은 제 가족을 언제든 처리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훈련소에서 한시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난파요원 예비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그 명단은 유능한 인원을 뜻하는 것이었고 대부분의 훈련생들에게는 영광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명단을 보자 제 눈은 자연스럽게 멈췄습니다. 제 이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한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보류자 1명 재검증 필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였습니다. 의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보류자가 되는 순간 살아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침대 위에 누웠지만 전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가족은 조사받고 있고 저는 보류자로 분류됐고 철민이처럼 사라질 위험은 바로 코앞이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여기선 절대로 오래 살 수 없다. 그날 밤 불이 꺼진 지하 침대에서 저는 2시간 넘게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철문 너머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누군가 불려나가는 기척, 복도에서 울리는 교관의 낮은 통함. 그 모든 것이 저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던 전등 아래에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살고 싶다면, 가족을 살리고 싶다면,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다. 그 순간 저는 단 한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탈출. 이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가족이냐 아니면 국가냐의 문제였죠. 그날 새벽 저는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충성심의 잔재를 스스로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탈출을 결심했다고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난파공작원 후보생이라 해도 실전 침투 경로와 국경 경비 구조는 극히 일부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훈련 중 교관들의 말투, 지령종이 실수로 드러난 문장 하나까지 전부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압록강, 두만강, 경비중대 교대 시간, 전기철조망의 위치, 경계병의 순찰 패턴. 이 모든 정보는 저에게 유일한 생존의 무기였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듯 조각 정보들을 모아 확실한 탈출 동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마치 내 목숨을 스스로 꿰매는 기분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한 달이 지나 제가 야간 물자 정리를 맡았을 때였습니다. 그날 자료실 문이 평소와 다르게 완전히 잠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난파공 작원들이 사용하는 침투 루트 지도 일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본 정보는 많지 않았지만 그 한 조각이 퍼즐처럼 제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할 수 있다. 이제 길을 찾았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들키는 순간 저는 즉시 제거 대상이 될 거라는 걸.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살리려면 제가 살아야 했고 제가 살아야 가족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탈출 준비는 총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감정을 없는 척했고 훈련에 더욱 집중하는 척했고 누가 봐도 충성스러운 요원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끓는 물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실행할 날짜를 정했습니다. 11시 사수 교대 시간. 철조망 경계 병력 교체 사이에 단 3분. 그 틈에 압록강 두구로 향한다. 그날이 오면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초겨울의 압록강은 이미 얼음이 잡히기 시작했고 바람은 옷 속까지 파고드는 듯 차가웠습니다. 평양 지하훈련소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고른 뒤 저는 11시 사수 교대 시간 그 딱 3분의 틈을 노려 가족이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돌아갈 길이 없는 일방통행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눈치로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해. 지금 아니면 우리 모두 끝나.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든 아들과 딸을 번갈아 보던 아내는 말없이 아이들의 외투를 챙겨 더듬는 손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무슨 결심을 한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압록강까지 가려면 작은 도로 2개와 감시초소 하나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 초소는 제가 훈련 때 수없이 연습했던 돌파 불가능한 지점 중 하나였죠. 순찰 간격은 7분, 사각지대는 단 2곳, 그중 하나는 사람이 몸을 겨우 숨길 수 있는 철제 쓰레기통 뒤였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그곳에 숨겼습니다. 숨소리가 조금이라도 새어나가면 우리는 바로 들킬 수 있었습니다. 순찰병 2명이 지나갈 때 저는 아이들의 입을 손으로 막아야 했습니다. 특히 어린 딸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고 제 손바닥 안쪽까지 축축해질 만큼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순찰병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그때까진 모든 게 제가 예측한 대로 흘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압록강 둑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 갈림길에 불길하게도 경비대장이 직접 순찰을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뒤로 숨지 마. 그러면 더 의심받아. 그냥 걸어가. 아내는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걸어가라고? 우리가 밤중에? 그래. 지금 도망치면 바로 총알이 날아와. 저는 가족을 데리고 경비대장 앞을 아무 일 없는 듯 지나갔습니다. 경비대장은 우리를 보더니 어두운 곳으로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오는가? 저는 숨을 억지로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부대에 문건 전달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는 제 얼굴을 빤히 들여다봤습니다. 순간 제 온몸의 근육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가 작은 기침을 했습니다. 단 한 번의 기침. 그 한 번이 우리의 죽음을 결정할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경비대장은 손전등을 아이 쪽으로 비추며 말했습니다. 밤중에 가족이 왜 같이 다녀? 공기가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말했다. 아이가 아파서 군의소에 가던 중입니다. 문건 전달이 급해서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경비대장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순간 멀리서 무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수 교대 완료. 보고하시오. 그는 짧게 욕을 하더니 저희를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실감했습니다. 강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식은땀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요. 압록강은 얼음이 잡히기 시작했지만 걷기에는 너무 얇았습니다. 한 발이라도 잘못 디디면 차가운 물속으로 바로 빠져 죽을 수 있었죠.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마. 내가 앞에, 당신이 중간, 아이들이 뒤. 얼음 위로 올라선 순간 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심장의 박동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발을 절대 강하게 딛지 않았습니다. 몸을 최대한 낮추고 거북이처럼 이동해야 했죠. 얼음 아래로 검은 강물이 스르륵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발걸음마다 속으로 숫자를 세며 강 너머까지의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20m쯤 갔을 때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탑, 누구냐? 순찰병이 뒤에서 우리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들 뒤로 2명의 병사와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입을 막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 위에서 펑 하고 조명탄이 터졌습니다. 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졌고
우리는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순찰병은 소리쳤습니다. 도주자다. 사격 준비. 그리고 첫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제 발 근처 얼음이 산산조각 나며 물방울이 튀었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삼킨 채 말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아이들을 품은 아내를 밀었습니다. 뛰어. 지금 뛰어. 얼음 깨지기 전에 한 번에 갈 수밖에 없어. 저희 가족은 얼어붙은 강 위에서 죽음의 사선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총성은 계속 쏟아졌습니다. 얼음은 갈라지고 조명탄은 하늘에서 계속 터졌고 저는 뒤에서 들리는 병사들의 외침과 발소리만 들리면 온몸이 굳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압록강 위를 건너는 저희 가족은 살아있다기보다 이미 죽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압록강을 겨우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강을 건넜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북한 경비대의 추격, 중국 공안의 단속, 브로커의 배신, 그리고 언제든 다시 북송될 수 있는 공포. 우리가 압록강을 건너 중국 쪽 강둑에 쓰러졌을 때는 새벽 3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하늘에는 조명탄의 장광이 아직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얼음에 찍힌 총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울음을 참으며 떨고 있었고 저는 무릎을 꿇은 채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우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사냥당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압록강을 건너면 자유가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탈북자에게 중국은 북한과 다를 바 없는 또 한 개의 감옥입니다. 중국 공안에게 우리는 불법 월경자가 아니라 북한에 다시 돌려보내야 할 배달물이었습니다. 북송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저는 훈련소에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즉결 총살, 아니면 정치범 관리소 무기노동, 가족 전원 연좌제. 그건 상상 속 공포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넌 순간 저는 가족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직 울지 마. 아직 기뻐하지 마.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이야.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대한민국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대답 대신 아이들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중국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브로커를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탈북자의 생사를 돈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사전에 파악해둔 라오닝성의 한 농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조선족 브로커가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은 마치 지옥의 입구 같았습니다. 우리는 숲속으로 몸을 숨기며 쪽문처럼 열린 샛길만 골라 이동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업은 채 가시덤불을 헤치느라 온팔이 긁히고 찢어졌습니다. 그렇게 3시간을 걸어 농가의 낡은 창고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조선말을 하는 사내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우리를 보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희 압록강 건너온 거 맞지?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브로커 박도성을 찾습니다. 그중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남자가 입에 물었던 담배를 털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맞다. 근데 한국 가려면 돈이 필요해. 저는 준비해온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몰래 모아둔 돈, 그리고 제가 훈련소에서 모은 작은 보급수당을 합친 전 재산. 그들은 봉투를 들춰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이 돈으론 어림없다. 저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우린 가진 게 이것뿐입니다. 브로커는 담배를 쪽 빠는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 가족은 여기서 더 머물러야지. 돈을 마련할 때까지. 그 말은 곧 인신매매나 몸값 협박으로 이어질 위험을 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죽어도 아이들을 여기 맡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했다. 돈이 더 필요하면 일할 테니 시간을 줘라. 그는 눈을 좁히며 웃었습니다. 좋지.
남자 하나면 됐지. 그날 밤, 저는 가족을 그 창고에 남겨두고 브로커와 함께 인근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의 손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 옷자락을 붙잡고 떨리고 있었죠. 브로커는 저를 중국 농장의 불법 노동자로 넘겼습니다. 주인은 조선족도 아니었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 농장주였죠. 그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말 안 통하면 필요 없어. 일할 수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낡은 헛간에서 살며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감자 자루를 옮기고 축사 청소를 하고 가축 사료를 나르며 일했습니다. 하루에 겨우 50위안. 그 돈은 전부 브로커의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손에 들어오는 돈은 0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왜냐면 창고에서 떨고 있을 아내와 아이들 얼굴만 떠올라도 멈출 수 없었으니까요. 문제는 열흘 뒤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농장 일을 마치고 창고로 돌아갔는데 창고 문이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창고 벽에 붙어 있던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갈 거면 돈 더 가져와라. 아내와 애들은 안전하다. 내가 알아서 해라. 그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인질로 잡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를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 큰일 났어. 그 브로커들 북측 보이부하고도 연결돼 있어.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보이부?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같은 사람 넘기면 보상금 받거든. 그 순간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우리 가족을 데려간 게 단순한 돈 때문이 아니라 북한에 넘겨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라는 사실. 그날 저는 정말 처음으로 완전한 절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브로커의 은신처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곳은 라오닝성 외곽의 허름한 농가였는데 이미 문이 열려 있고 안은 뒤집힌 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북한식 담배꽁초 몇 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훈련소에서 늘 피우던 그 특유의 독한 냄새. 저는 그 냄새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보이부 요원들이 이곳을 다녀갔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들의 손에 있다. 그때 창문 밖에서 멀리 차량 바퀴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검은색 밴, 그리고 조선말, 은신처 확인 끝. 다음 지점으로 이동한다. 제 폐 속의 공기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움직인 방향은 바로 북송센터가 있는 공안 지부 쪽. 제가 조금만 늦었으면 가족은 이미 그곳으로 끌려갔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가 어려서 이동에 시간 걸린다. 다시 은신처로 옮겨놓고 보고한다. 즉, 가족을 아직 북송센터로 옮기지 않았다는 뜻. 그 말 하나에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을 구하러 간다. 죽더라도. 그리고 그 결심은 저를 중국 전역을 가로지르는 목숨건 도피의 한가운데로 밀어 넣었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 하늘은 새벽 5시가 가까워오면 희미한 잿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숨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와 보이부가 제 가족을 어디로 옮겼는지 그 단서를 겨우 찾아낸 저는 바로 그 길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양손은 이미 찢어지고 갈라져 핏물과 흙이 엉겨 있었지만 저는 그 사실을 느끼지조차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 있었습니다.
내 가족을 찾는다. 그리고 반드시 한국으로 간다. 브로커가 가족을 숨겨둔 장소는 라오닝성 외곽에 버려진 양계장이었습니다. 낡은 철문에 녹이 슬어 있었고 주변은 고요했지만 어딘가 숨어있는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훈련소 시절 배운 침투 기동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벽의 그림자를 따라 이동, 발소리 최소화, 각도 45도로 시야 확보, 그리고 양계장 안쪽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 폐 속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철문을 살짝 밀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안에 아내와 아이들이 묶여 있었고 바닥에는 음식 자국도 물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 정말 오는 줄 몰랐어. 저는 말 대신 그녀의 결박을 풀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났다. 다시는 우리 아이들 아무도 못 건드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밖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2명이었습니다. 검은 외투에 북한식 단도를 허리에 찬 모습. 저는 숨을 몰아쉬며 방의 구석으로 가족을 숨기고 몸을 낮추어 문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릴 때 요원의 발목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훈련소에서 배운 무소음 제압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발목을 잡아당기며 팔꿈치를 목 쪽으로 꽂아 숨통을 끊는 방식. 요원은 짧게 컥 소리를 내며 쓰러졌습니다. 다른 한 명이 놀라 뒤로 물러나며 총을 꺼내 들었고 저는 몸을 날려 철제 문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총성이 한 번 울렸고 벽에 맞은 탄두가 파편을 날렸습니다. 그 찰나 저는 발을 굴러 들이차며 요원의 손목을 꺾고 그의 총을 빼앗았습니다. 훈련소에서 배운 대로 저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는 순간 근처 공항까지 다 들릴 수 있으니까요. 요원은 쓰러졌고 저는 온몸이 떨리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지금이야. 여기 오래 있으면 끝이야. 가족을 데리고 양계장을 빠져나온 순간 저는 결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구한 건 겨우 첫 관문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북부에서 남한으로 가려면 3가지 루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몽골 국경 루트, 두 번째 동남아 미립국 루트, 세 번째 위조 신분증을 통한 항공 탈출 루트. 저는 그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 미립국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이 루트는 여러 나라 국경을 넘고 브로커 조직을 거쳐야 하며 가장 많은 변수가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 둘을 데리고 몽골의 혹한을 뚫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라오닝성에서 옌지, 도문, 장춘, 베이징, 쿤밍 이 순서대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동은 모두 불법 신분으로 버티며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장춘에서 베이징으로 넘어가는 열차 안. 이동 중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공안은 열차마다 단속조를 태워 불법 월경자를 색출했으니까요. 우리는 밤 12시 출발 열차에 가장 끝 객차에 몸을 숨겼습니다. 열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붙잡히면 우리 다 북송되는 거지?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공포는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열차 문이 열리고 공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분증 검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좌석 아래 공간에 숨기고 아내도 몸을 웅크리며 저는 수화기 박스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공안의 발걸음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플래시를 비추며 승객들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좌석 앞에 멈췄습니다. 플래시 불빛이 좌석 아래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아내는 손등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커다랗게 떠져 있었고
그 작은 어깨가 숨을 삼키듯 들썩였습니다. 공안은 좌석 아래로 플래시를 더 깊숙이 들이밀었습니다. 그때 열차가 갑자기 흔들리며 공안의 발이 휘청였습니다. 그는 욕을 하며 중심을 되찾고 다음 객차로 넘어갔습니다. 아내는 숨을 내쉬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운으로 살아남은 게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서 살아남은 것이다. 베이징에 도착하자 저희는 중간 브로커와 다시 연결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양이라는 중국 남자였습니다. 그는 딱 보아도 수십 명의 탈북자를 다뤄본 듯한 냉정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아이 둘, 위험하다. 이동 속도 느려져. 저는 말했습니다. 도화만 달라. 돈은 한국 도착하면 갚겠다. 그는 눈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 믿으라고? 그럼 담보는 있어야지. 그가 원하는 담보가 뭐였는지는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족을 건드리게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소에서 배운 기술을 말했습니다. 나는 남조선 침투요원 훈련생이었다. 너희가 원하는 일, 뭐든 할 수 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번쩍였습니다. 그래? 그럼 기회 줄게. 쿤민까지만 무사히 가면 비밀 루트 타게 해주지. 그 말은 목숨과 교환해야 할 거래였지만 저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쿤밍은 베이징과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습한 열기, 어두운 골목, 그리고 다민족이 섞여 있는 시장. 여기서부터는 미얀마 국경 미립국이 한국행의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공안은 동북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그들이 탈북자를 잡으면 바로 북한으로 넘겼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빗속에서 한 노란색 밴 안에 숨어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꼭 안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잡히면 우리 어떻게 돼? 저는 말했습니다. 잡히면 죽어. 그래서 잡히지 않을 거야. 아내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는 점점 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배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향하는 곳, 그곳은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통로였습니다. 쿤밍에서부터는 정말로 모든 순간이 죽음과 구원의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얀마 국경의 무장조직, 브로커의 배신, 공안의 포위망,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선택. 그건 제가 처음으로 한국 땅에 발을 디딘 건 비행기 타고 편하게 들어오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안전보장국도 과도보호도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미얀마 국경에서의 마지막 추격을 간신히 뚫고 태국 경찰의 자수의 보호소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로 살아남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까지 저는 마음 깊이 믿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고 혹시라도 다시 뒤에서 누군가 달려와 우리를 잡아갈까봐 가족들 손을 꽉 잡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국가를 피해 살아남은 사람이 가진 가장 오래가는 상처였습니다. 태국 경찰서로 끌려갔을 때 저희 가족은 처음엔 공포에 떨었습니다. 북송되는 건 아니냐? 여기서도 조사가 있냐? 하지만 놀랍게도 태국 경찰들은 우리를 향해 소리치지 않았고 서류 작성도 천천히 도와주었고 물과 음식을 내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낯설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사람들은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친절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아이들도 스스로 밥을 받아 먹었고 누군가 주는 우유를 보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치는 삶이 끝났다는 걸. 보호소에서 한 달 뒤 대한민국 담당자들이 와서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갑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 한 문장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시트에 앉아 창문 밖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평생 땅속 지하훈련장에서 살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하늘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살아남았어. 믿기지 않아. 제가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믿고 싶은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한 건 무장한 군인도 조사관도 총을 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환영 인사, 따뜻한 물, 따뜻한 식사, 그리고 이 말,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환영이라는 단어는 제 인생 어딘가에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환영한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한국 도착 첫날 밤, 아이들은 침대에서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었고 아내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제 누구도 우리를 쫓지 못해. 하나원에서, 국가에서 준비한 교육을 받으며 저는 새로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한 사회 구조, 법, 문화, 언어 차이, 정보 기술 교육. 이 모든 게 제가 누구인지 다시 정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제가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었고, 하루 18시간 훈련도 없었고, 생활 총화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곳에서 한국 음식을 배웠고, 아이들은 처음으로 학교라는 곳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몰래 익혀야 했던 남한 억양을 이제는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 이제부터는 진짜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온 순간 저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저희 가족은 서울의 한 구청에서 정착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고 생년월일이 적혀 있고 국적이 대한민국. 단지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었지만 그건 제 인생 전체를 바꾸는 문서였습니다. 아내는 어느 순간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혼자 마트 다녀왔어. 아무도 나한테 질문 안 하더라. 아무도 감시 안 해. 그 말에서 아내가 얼마나 긴 시간 감시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가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었고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세차장에서, 그 다음엔 물류센터에서, 그리고 지금은 작은 기술직으로 정식 취업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명령받는 일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일을 제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게 바로 자유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새벽에 일어날 때면 잠시, 아주 잠시 북한에서의 그 지하 훈련장 냄새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이 문장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지금은 자유다. 그리고 제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며 저는 다짐합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절대로 두려움 속에서 살게 하지 않겠다. 한국에 와서 제가 얻은 건 단지 생존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뛰어넘은 그 압록강의 밤처럼 인생도 가끔은 죽을 힘을 다해 건너야 만날 수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그 세계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